이재명 지금 민주당 대표의 이제 당대표다 보니까 특보들이라고 있습니다. 특보. 근데 이 이재명 대표의 특보들이 출마를 하려고 하는데 하필이면 출마를 하려고 하는 지역이 지금 비명계 의원들이 있는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으면 사실상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있는 곳에 출마를 하려고 해서 논란이다. 뭐 이겁니다. 알았어. 누가 있는데 이러하답니다. 민주당의 양지를 찾는 찐명들 물음표. 이재명 대표 특보는 좌측편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뭐 박균택, 정진욱, 김문수 이 좌측편이 이재명 대표의 특보들이고 오른쪽은 지금 민주당이 현역으로 있는 의원들. 그런데 대부분 다 비명계로 분류가 되는 의원들의 지역구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광주, 광산, 광주, 뭐 동남과 전남, 순천, 광양 뭐 이런 데는 사실상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으면 국회의원의 배지를 달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들 아니겠습니까? 그래픽 돌려보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왼쪽 편 이재명 대표의 특보 3명이 또 자리하고 있어요. 오른쪽 거기는 지금 민주당의 현역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현역들의 이름이에요. 근데 저 3명도 비명계로 분류가 되는 의원들. 뭐 경기 화성을의 이원욱 의원은 최근 민주당을 탈당하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러하고 여기는 또 보세요. 경기 부천, 뭐 경기 광주, 경기 화성, 또 이 경기도, 이 수도권 지역 이재명 대표가 나름대로 경기지사도 하고 성남시장을 지냈는데 이 수도권, 경기도 지역에서 또 저 3명의 특보들이 출전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저기 말이에요. 아니 지금 민주당의 현역이 있는 지역구를 노린다는 거는 이재명 대표 특보들이요. 이거 웃기는 일 아닙니까? 친명계가 밀실에서 불공정 공천을 한다는 비판이 나올 겁니다. 찐명계를 꽂기 위한 자객공천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강성필 부위원장님은 무슨 말씀을 주고 싶으실까요? 네, 일단 저기 거론되는 그러니까 도전자라고 보이시는 분들은 다 거의 대부분이 출마 경험이 있어요. 과거에 출마했을 때도 친명이었습니까? 그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르게 봐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앞서 나온 임종성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대표적인 친명 의원이에요. 불출마하셨지만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는 지금 예를 들어 지금도 화면에 나오잖아요. 박균택 의원과 이용빈 의원 나오잖아요. 그리고 아래도 윤영덕과 정진욱 이런 분들은 양자구도예요. 양자구도. 그러니까 특히나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그 현역 프리미엄을 도전자가 넘기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룰에 대해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역에 도전을 하는 도전자들은 친명 프레임을 내세우기밖에 없고 또 여기에 맞서서 현역도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구도들이 생기는데 결국에는 선거는 결과를 봐야 된다. 결과적으로 선거가 끝났는데 정말로 비명이 다 없어지고 뭐 친명으로만 채워진다. 그런 비난받을 일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한 지금 민주당 내의 공천 상황과 관련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오전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비공개 회의 통해서 밀실 비선 논란 나오고 있는데 공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공천이 어떤 외부적인 영향 때문에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막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천은 그렇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에 따라서요. 그런데 이때 대단히 중요한 것은 당을 이끄는 사람의 사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그러지 않고 있고 이재명 대표는 그러고 있습니다. 그 점이 공천의 결과에서 나타날 것이고 당은요, 공천을 할 때요, 당을 이끄는 사람의 이 사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뭔가 이 사감이나 이런 것들이 공천에 지금 많이 반영되고 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건데, 송영문 변호사님 마이크를 넘길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배경이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공천 특성을 보면요.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로 스피디합니다.
오늘까지 단수 추천, 우선 추천, 경선 지역까지 해서 133곳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4년 전에는 총선 51일 남았을 때 국민의힘이 단수 추천, 우선 추천, 경선 후보자 발표까지 해서 다 합해서 31곳밖에 못했습니다. 4년 전보다 지금 4배가 빠르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스마트합니다. 지금 낙동강 벨트에 중진들 재배치하는 것도 철저하게 데이터를 기준으로 그리고 4년 전 총선에 득표율을 기준으로 재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한 공천을 하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로 지금 공천이 스무스하죠. 그러니까 김무성 전 대표 또 김성태 전 의원 이런 분들 결국엔 승복을 하시고 지금 당에 별로 잡음이 없어요. 그렇게 이렇게 스피디하고 스마트하고 스무스한 공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그런 해설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아까도 왜 민주당 내에서 여론조사 같은 게 실시가 됐고 실제로 그러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문학진 전 의원인가요? 전화해서 형님 여론조사가 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상 불출마를 종용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던 거 다들 기억들 하실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막 그런 조사가 도는 것과 관련해서 자, 홍익표 원내대표나 민주당의 지도부 최고위원들은 아니 도대체 그런 조사들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조사의 정체에 대해서 모른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한병도라는 오른쪽의 전략기획위원장도 아니 우리 전략기획위에서 그런 조사 돌린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그 조사의 정체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좌측 편에 한번 박스에 있는 워딩을 봐주세요. 민주당에서는 아니 그 실체도 없는 여론조사? 이것은 결국 이재명 대표가 중심이 돼서 밀실, 비선이 따로 움직이고 있다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오른쪽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의 반론이 나왔어요. 아이고야 참 모르는 얘기들 하시네요. 과거에도요 이런 방식으로 조사를 다 했어요. 이 공천을 할 때는요 이 스피드, 기동성이 중요해요. 따라서 공간이와 뭔가 긴밀히 소통하는 별도의 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 서정욱 변호사님 왜 이게 밀실 사천 논란으로 불거지고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 이제 문학진 그 것만 해도요. 네. 안규백 전략공관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투명하게 여론조사를 하는 게 맞죠. 근데 저런 식으로 이게 사조직에서 여론조사를 하면 과연 이게 믿을 수가 있는가? 제가 납득이 안 되는 게 광주 의뢰요. 안태준 특보관대 31이고요. 그다음에 광주시장 했던 신동은 11%. 네. 그다음에 그 도의원 박덕동 11%. 그다음에 문학진 의원이 10%입니다. 근데 문학진 의원의 보좌관이 안태준이에요. 보좌관 출신. 근데 안태준을 저희 법조인들은 잘 알아요. 왜? 그 성남에 판교 힐튼 호텔 있잖아요. 예. 5단계 올려가지고 고발당해서 지금 수사 중에 있잖아요. 성남지청에. 거기에 황모 씨하고 더불어서 안태준 특보관이 고발당해서 피해자이기 때문에 어허. 법조인들은 잘 알지만 일반 광주 의뢰 시민들이 안태준을 얼마나 알길래 이렇게 3배나 앞섭니까? 아이쿠야. 인근 지역의 재선 의원, 그다음에 광주시장, 예. 그다음에 경기도의원보다 3배나 여론조사가 높게 나온 거 이건 누가 믿을 수 있냐 말이에요. 저는 이 여론조사의 출처가 어딘지 예. 로우 데이트 있잖아요. 예. 원천 이걸 이게 반드시 공개된다. 안 그러면 이게 끝까지 이 문제는요. 지금 이제 원로들 있죠. 원로들 정대철 의원부터 이제 권노갑, 이강철 이런 분들도 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거든요. 반드시 이게 저는 이재명 대표가 답하라. 이 여론조사 누구한테 어떻게 받았는지 이재명 대표가 답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내가 이런저런 문제로 조금 어수선한 상황인 듯합니다. 총선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51일이 남았기 때문에요. 이게 굉장히 또 짧다면 짧은 기간이지만 또 길다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어떠한 변수가 나타나게 될지 이 또 여론의 흐름은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잘 지켜보도록 하시지요.